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길었죠, 그죠? 저희가 이론이 제일 길어요. 원래 커리가 제일 길고. 자, 다음 이제 과정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심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죠. 한 번 더 우리가 회독을 하기 위해서 핵심 요약.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챕터별로 이제 OX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OX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론 때 했던 걸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뒤에 가보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심화 이론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1회독 때 했던 걸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는 이론들이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학개론이 내년에도 이렇게 안 나오리란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소방청이나 이쪽에서 이제 제가 듣는 어떻게 보면 뉴스죠.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에 이제 의하면 곧 이제 문항수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소문이라 그러죠. 그 계속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제 소문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항수가 이제 늘어난다. 소방 시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청 쪽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소방청에서 답변하기로 10월 말쯤 또는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이제 발표가 난대요. 문항수가. 정확하게 이제 딱 정해진 거는 25문제로 늘어난다라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개론도 그렇고요. 이제 법규도 그렇고요. 혹시 이제 학개론 법규나 또는 이제 행정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과목을 보잖아요. 공채 기준으로. 그럼 예를 들어 그건 이제 25문제씩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표가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발표가 되는 거 하나 중에 이제 뭐냐면 공채 말고 이제 경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채 보시는 분들 과목에 가보면 뭐 응급에 관한 과목도 있고 화학에 관한 과목도 있고 뭐 컴퓨터 과목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방 외의 과목들 있죠. 소방 외의 과목들은 40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학개론과 법규가 25문제로 는다라는 건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문제로 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난이도가 지금 20문제 때보다 저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5문제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원래 똑같은 범위에서 20문제 내던 걸 내가 5문제를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학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요 이론반이나 요 심화 이론반, 그쵸? 2회독반, 요 2회독반이 더 중요해진 거고 마무리를 꼭 여러분들이 문풀까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제가 관연도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요번에 이제 관연도 책도 이제 11월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 11월 문풀 11월쯤에 시작을 하면 그때 제가 지금 책을 막 쓰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론부터 저희가 한번 깔끔하게 2번 우리 이론이랑 심화 이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1회독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아셨죠? 그리고 플러스 심화 이론까지.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속도감 있게 갈 거예요. 아셨죠? 1회독 때는 제가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과정은 조금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 가면서 이론 때 했던 내용, 제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챕터별로 제가 뭐를 넣어놨다고요? OX 문제를 넣어놨어요. OX 문제를 넣어놨고, 자, 이제부터는 테스트 문제를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아셨죠? 주간 테스트 문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로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새로운 심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새로운 심화 내용이 들어갈 거고, 문제풀이 가기 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제가 3회독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론했죠? 우리 심화 이론 할 거죠? 그리고 OX까지 해서 3회독 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오세요.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50은 도와드릴 테니까 50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50%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50%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복습, 그죠? 학습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배속 설정이 가능하고, 그쵸? 내가 모르는 부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직강하시는 분들보단. 근데 이 직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통제적인 분위기, 그쵸? 그러니까 내가 딴짓을 못하게 어떻게 보면 앉아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강사가 앞에 있다라는, 그죠?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도 요즘은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자, 세 번째 봐봐요. 이 주간 테스트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뭐 딱딱 범위를 정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체 테스트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지난번 내가 주차 때 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테스트 문제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1강에다가 종합 문제를 하나 올려드릴게 하셨죠. 학개론에 대한. 실력 테스트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전 범위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내가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그 테스트 문제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전 범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간 테스트 제가 매주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 제가 다음 강의 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9월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찍는 강의가 9월이거든요. 그럼 9월이 좀 지나면 일정만큼 또 절반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중간 테스트 문제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 문제 또 한 번씩 올려드릴 테니까 테스트 문제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신 다음에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 문제를 많이 드릴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방학개론 핵심 요약 플러스 OX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8개 챕터로 만들었어요. 자, 1, 2, 3, 4, 5, 6, 7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요 8, 소방 조직론. 자, 이 안에 뒤에 있던 여러분들 우리 물적 자원 관리라던가 인적 자원 관리라던가 또는 소방 공무원법 여기 안에 그냥 다 넣어놨어요. 아셨죠? 조금 요약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 나온다. 1에서 7까지. 맞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제일 중요한 연소 이론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연소 이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연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먼저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었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였냐면 뭐였어요? 원소 주기율표였습니다. 그럼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쭉 봤을 때 거기 안에 원소나 원자, 그쵸? 원소나 원자에 어떻게 보면 기호가 나와 있었고 걔네들에 대한 각각의 뭐가 들어가 있었다? 원자량이 들어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원자량을 또 뭐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탄소는 하나의 원자량이 몇이에요, 이거? 12죠, 그죠? 맞습니까? 자, 질소는요? 14. 산소는요? 16. 그죠? 그리고 수소가 1.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원자량이라는 건 보통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탄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한 개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통 화학적인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몰이라고 한다 그랬죠. 몰. 즉 이 탄소 1몰은 몇 g의 무게를 가진다라는 거냐면 12g의 무게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뜻하는 게. 마찬가지. 만일 이걸 키로로 바꾸면 킬로그램에 킬로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원자량 특히 4개 있죠. 4개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문제에 갔을 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을 한다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CO2라는 분자가 있다.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12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분자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탄소 하나가 12고 산소 2개가 16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분자에 대한 무게는 몇 g이 나온다? 44g이 나온다. 또는 얘를 우리가 무슨 양이라고 한다? 그렇죠. 분자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책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을 거예요. 이 4개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앞에 교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요 책을 보지 마시고 앞에 교환을 보고 내가 여기 있죠. 여기를 채울 수 있으면 돼. 내가 여기 지금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죠? 책에는 밑줄을 쳐놨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 모르고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다 교환에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다가 얘네를 넣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자, 이렇게 가로에는 주기가 있고 요 세로로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족이 있다. 족. 뭐 1족 원소, 2족 원소, 3족 원소,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런 식으로 쭉 있었죠. 자, 그중에서 제가 이 족 중에 꼭 알아야 되는 족 중에 하나가 알칼리 금속족. 알칼리 금속족. 알칼리 금속 4가지 정도는 알아두셔라. 자, 이름이 뭐가 있다? 수리나칼. 그치?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수리나칼. 수리나칼. 자,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배, 마, 칼. 2가지 구분하십시오.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수리나칼, 배마칼. 그죠? 자, 할로겐족과 불활성 기체족 중요하다 그랬죠. 할로겐족이 우리가 옆에 가보면 이제 7족, 17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할로겐족이 있는데 자, 얘네는 불염부요. 불염부요. 얘가 왜 중요하다? 할로겐족이. 종류는 알아둬라. 왜? 그죠? 소화약제로 사용한다 그랬죠. 불활성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 네, 아, 크, 세. 맞습니까? 헬, 네, 아, 크, 세. 자, 얘가 영족원소다라고 했고 얘도 소화약제로 쓰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특히 얘 있죠. 불활성 기체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애들. 그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불활성 기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살로겐족과 불활성 기체족에 대한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불염부요와 헬레아크세 2가지 정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뭐가 나와요? 비중과 증기비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비중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중을 자, 기호로 우리가 S라고 보통 말했습니다. S. 근데 비중의 정의를 보면 항상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워터. 그래서 물에 자, 얘가 뭐냐면 얘가 밀도예요. 밀도. 로우라고 있습니다. 로우. 밑에 얘죠. 얘는 뭐라고 했냐면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 얘가 비중량이에요. 얘가 비중량이고 읽을 때 감마라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다가 물의 밀도 값을 넣고 어떤 물질에 내가 A 물질에 밀도를 넣어주면 그 A 물질에 뭐가 나오냐면 비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도와 밀도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물의 밀도와 A 물질의 밀도를 비교를 했을 때 S 값이 나오는 게 비중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야 여러분들? 감마. 만약 비중량 값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의 비중량 값을 아래다 넣어주시고 그 A 물질에 비중량 값을 넣어주시면 뭐가 나온다? 비중이라는 게 나와요. S라는 게 나오죠. 결국 이 S는 뭐와 비교한 값이냐면 물과 비교한 값이야. 물과. 물과 뭐를 비교한 거냐면 밀도라던가 또는 비중량을 비교한 값이다. 맞나요? 그래서 얘는 무차원수다라고 나와 있고요. 무차원수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단위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래도 밀도, 위에도 밀도. 아래도 비중량, 위에도 비중량이니까. 같은 밀도와 밀도가 들어가고 같은 비중량과 비중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 단위가 같단 말이에요. 무조건. 같은 밀도니까. 같은 비중량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삭제가 된다. 위아래로 단위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S에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S는 얘라고 했고 또는 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험값으로. 물의 비중량 값이 9,800이에요. 참고로만 보세요. 하셨죠? 자, 물의 밀도 값이 1000입니다. 1000.
이 정도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 정도만.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문제에서 물의 비중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그럼 이 A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니까 물분의 물이죠. 1이네. 물분의 물이죠. 1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이 비중값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크면 물보다 어떻다? 무거운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 비중값이 1보다 작으면 뭐보다 가볍다? 물보다 가볍다. 항상 물과 비교하는 값이.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위에 이 A 물질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밀도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 킬로그램이라는 게 올라가 있죠. 비중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뉴턴이라는 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 뉴턴이거든요. 뉴턴. 이것도 무게예요, 무게. 또는 힘의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비중이래요? 증기 비중이래. 이름이 증기 비중이에요. 얘는 그냥 비중이 아니죠. 증기 비중이기 때문에 얘는 물과 비교한 값이 아니고 뭐와 비교하는 거냐면 얘와 비교합니다. 공기와 비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에다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넣어주고요. 아래다가 공기의 분자량을 넣어주는 거야. 공기. 자, 공기 분자량은 29입니다. 근데 이건 표준 상태일 때.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온도를 0도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압력이 1atm일 때. 1기압일 때. 이거 제가 1기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때 측정하니까 공기 분자량이 몇이 나왔대요? 29가 나왔대요. 자, 그래 놓고 위에다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CO2다. 뭐다? CO2, 이산화탄소다. 야, 그럼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제가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44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얘의 증기 비중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를 몇으로 나누죠?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게 몇이 나올까요? 1.5가 나옵니다. 즉, 이 CO2 가스는 공기와 비교시 (1.5배) 무겁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봐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뭐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고. 얘가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과 증기 비중에 대한 정의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물질의 상변화라는 게 나옵니다. 자, 물질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딱딱한 고체, 그죠? 그리고 흘러갈 수 있는 액체, 날아갈 수 있는 기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물로 얘기하면 고체로서 물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를 물을 얼리면 얼음. 액체는 물. 기체는 수증기를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있어요.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간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각각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걸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승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자, 여기를 보세요. 얼음에서 물이 되는 거,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융해된다라고 얘기해요.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는 걸 굳는다, 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고. 이름 정도 한번 보십시오. 하셨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다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뭐가 돼요? 수증기.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액체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화와 액화.
맞습니까? 요 말 뜻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특히 요거 있죠. 요거. 끓는 점, 비등점이라는 말은 꼭 알고 계셔라. 끓는 점을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체가 기화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온도다. 얘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액체가 기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액체가 기화가 되는 거니까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됐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물의 끓는 점, 물의 비등점은 몇 도예요? 100도죠.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녹는 점. 고체가 융해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고체가 융해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또는 액체가 응고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이때 유지되는 온도와 이때 유지되는 온도.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요 어는 점, 빙점을 얘기 많이 하죠. 자, 요게 몇 도씩 기준으로? 0도씩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빙점보다는 뭐를 봐야 돼요? 얘를 봐야지. 요거 B점. B점 정도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와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자,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 변화는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모양은 바뀐다. 근데 뭐가 바뀌지 않아요?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을 얼리면 모양이 바뀌죠. 딱딱하게 여러분들 굳으니까 고체로 바뀌죠. 근데 물은 그냥 물이야, 여러분들. 얼음도 물이라고요. 성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소방에서 중요한 변화는 뭐 물리적 변화도 중요할 수 있지만 훨씬 중요한 변화는 무슨 변화다? 요 화학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모양도 변하고 뭐도 변해요? 성질도 변하는 걸 얘기하죠. 두 개 다 바뀌는 거예요. 모양도 변하고요. 성질도 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변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뭐가 있어요? 발열이 있고, 두 번째는 흡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발열은 뭐냐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얘가 처음에 에너지를 100을 가지고 있었대. 그럼 발열 반응이라는 걸 하면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애가 발열이라는 건 외부로 열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이게 방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예를 들어 30의 열이 나갔대요. 발열을 하면서 30의 열이 나갔대. 그럼 얘는 몇 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70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처음에 100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발열으로 30이 나간 거야, 지금.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바깥쪽으로 방출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반응.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성되는 에너지는 70이죠. 그죠? 그럼 어디가 더 크다라는 거야, 항상. 반응물이 더 크다. 여기가 더 크다. 왜냐면 바깥쪽으로 열이 방출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 있죠. 연소. 불이 나면 사람이 여기 다가가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뜨거움을 느낄 수 있죠. 뜨거움. 뜨겁잖아요, 여러분들, 불. 그러면 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방출을 하고 있는 거야, 방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계속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열을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아, 뜨거워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반응이 있다고요? 발열 중에 연소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흡열입니다. 자, 흡열은 뭐야? A라는 물질이 있어. A. 자, 얘가 처음에 100이 있었대. 100. 자, 근데 이번에는 외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열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외부에 뭐 30의 열이 있었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빨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을 하면 마지막에 갔을 때
본인 몸뚱이가 더 어땠을까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열을 내가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성물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흡열 반응은 우리 소방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에너지는 올라가잖아요. 대신에 주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주변의 열을 얘가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변이 냉각되는 거예요. 주변이 냉각되는 거, 시원해지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아이스팩 같은 거. 아이스팩 같은 게 있대. 그죠? 그럼 우리는 흡열 쪽은 솔직히 얘기하면 굳이 안 보셔도 돼요. 흡열은. 왜냐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럼 위험한 게 뭐다? 발열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슨 반응이다? 연소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만일 요즘 그래프 문제가 조금 나오니까 그래프가 나왔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가 나와서 내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발열에 대한 그래프고 두 번째는 흡열에 대한 그래프래요. 자,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요 정도 있었대. 근데 지금 뚝 떨어지죠. 발열을 하면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어떻게 하니까? 방출을 하니까. 주변이 뜨거워지면서 본인 에너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와요? 흡열이 나오죠. 자, 흡열은 뭐다? 외부에 있던 에너지, 본인 외부에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뚱이가 커지는 거. 얘를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고요. 내가 만일 이걸 비워놨다. 이렇게 비워놨다. 라고 한다면 어느 게 발열이고 어느 게 흡열을 표현한 그래프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응 진행 시간과 여기 에너지 총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다섯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 자, 다섯 번째 내용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량. 자, 열량은 뭐예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열량이 열의 양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열의 양이에요. 그래서 정의에 가보면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이다. 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열이 많으면 열량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열이 적으면 열량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위로는 이런 게 있대요. 킬로칼로리와 칼로리. 이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비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죠. 비열. 자, 비열 정의. 어떤 물질 1g 또는 1kg을 내가 딱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비열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 온도가 0도였대, 0도. 근데 내가 이거를 1도로 높이고 싶은 거야, 1도. 맞습니까? 그 1도로 높이고 싶으면 내가 어떤 일정한 만큼의 뭐를 줘야 될까, 여기다가? 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걔를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이제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얘를 1kg이 있었을 때 이렇게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요 열량값,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 단위를 보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열량이 들어가고 아래 킬로그램의 도씨.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단위를. 그래서 요 아래 들어가는 걸 우리가 먼저 읽는 거야, 단위를 읽을 땐.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자, 위에 있습니다. 열량값.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 또는 칼로리가 된다면 g의 도씨.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알아두면서 뭐를 같이 알아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비열이 낮은 애들은 연소가 제가 잘 된다고 했습니까? 잘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돼, 하셨죠? 내가 예를 들어 비열값이 작은 애가 있고 A라는 물질이 비열값이 얘가 0.5래. 예를 들어 자, B라는 물질은 비열값이 1이래요.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요 A라는 물질은
1kg을 1도씨, 0도씨에서 1도씨로 올릴 때 0.5 정도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얘는 동일한 조건 하에 1kg B라는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1kcal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열량에도? 얘가 더 쉽게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얘는 0.5만 있어도 1도씨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열량을. 얘는 1이나 있어야 열량을 우리가 온도를 1도씨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연소가 잘 되는 건 비열이 어떤 쪽? 작은 쪽이 연소가 더 잘 되는 거야.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같이 보실 게 또 뭐? 열 용량. 자, 열 용량도 작은 애가 뭐가 잘 된다? 연소가 잘 된다. 자, 열 용량이 뭐였죠? 이었죠. 그죠? 도씨 또는 칼로리 퍼 도씨. 그래서 어떤 물질 1도씨로 올릴 때 필요한 열량 똑같은 얘기예요. 킬로그램만 빠진 거야 지금.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얘를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얘는 무게가 빠진 것뿐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의 비열값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물의 비열값이 제가 몇이라 그랬죠, 이거? 1. 이게 다른 물질보다 되게 큰 값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1이라는 수치가 다른 물질보다 되게 큰 값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큰 촉에 속한다. 큰 축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흡열이라는 걸 잘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냉각작용에서 우리가 비열이 큰 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냉각 소화를 할 때 비열이 크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되게 좋은 거다. 소화약제 측면에서는. 자, 다음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열량의 종류인데 뭐의 종류라고요? 열량. 자, 우리가 열량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현열량이라는 게 있고, 열량값을 구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잠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5번에 가보면 현열량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 여러분들? 현열량. 근데 이거를 어떤 책에서 가보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감열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의어 한 번만 여러분들 살짝 보시고, 자, 이때는 상태 변화 없이 뭐의 변화만 있는 거냐면 온도 변화만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필요한 열량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열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 시멘트. 이건 외우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열에다가 질량 무게를 곱하고 뒤에다 뭐를 곱해요? 온도차를 곱해주면 현열량 값이 나오더라. 현열량 값이 나오더라. CM 델타 T, 시멘트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Q 값은 열량 단위로서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가 나와요. 비열 값은 물이니까 이게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1이 많이 들어갈 거야, 1. 물의 비열 값은. 자,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나 중량값, 그람이나 킬로그램, 델타 T, 온도 변화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물질 상태 변화가 있고 온도 변화가 없을 때 필요한 열량 값인 잠열량 값이 나오죠. 맞습니까? 잠열량 값이 나오죠. 자, 우리가 잠열량 값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숨은 열이다 라고 얘기해요. 숨은 열량이다. 왜냐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태 변화가 있고 얘는 온도 변화가 없을 때. 그죠? 그래서 Q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RG라고 구한다. RG. 그죠? 그래서 G값은 아까 질량이나 옆에 M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무게다라고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상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상변화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는데, 먼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할 때 필요한 열량값이 있고, 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값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잠열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잠열?
기화될 때 필요한 잡열이라고 해가지고 기화 잡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녹는 거네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융해 잡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가지 잡열값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몇이에요? 539. 자, 여기는 80.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고, 얘가 나온다라는 거고, 얘가 나온다라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이제 물이죠, 물. 물소화약제. 자, 물소화약제에 갔을 때 내가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20도씨의 물을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20도씨의 물 1kg을 소화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 물을 뿌린 거예요. 물을 뿌렸어요. 자, 근데 얘가 순식간에 100도씨의 수증기로 됐대요. 그쵸? 그럼 얘의 상변화시, 그러니까 우리가 2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됐을 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량값을 구해라.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많이 풀어봤죠. 그죠? 킬로칼로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쓰라 그랬죠, 제가? 내가 예를 들어 20도의 물이 있다? 그럼 내가 얘가 뭘로 변하는데 처음에 100도씨의 물로 변하고, 얘가 이제 물에서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만 이렇게 간다 그랬죠. 수증기로. 맞나요? 자, 그럼 이때는, 자, 물은 물 그대로 갔어요. 상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도 변화는 있죠. 즉 이때는 CM 델타 T가 필요한 거고. 자, 이때는 뭐예요?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변했죠. 그죠?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RG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이 과정은, 아니 결국 CM 델타 T니까 물이잖아요. 물 비열은 1kg이 100에서 20이니까 100-20. 그러니까 80도의 온도 차가 있는 거죠. 그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자, RG죠. RG. 온도 변화는 어차피 없고 지금 상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기화가 된 거니까 539에 1. 맞나요? 그럼 이게 이제 킬로칼로리가 나올 거고, 자,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얘가 나오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제 619라는 게 결국 내가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1kg의 물을 방사를 했대요. 그럼 얘가 20도의 물이 지금 여기 닿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100도씨의 수증기.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100도씨보다 더 올라가겠죠. 하여튼. 뜨거우니까 얘가 증발을 하면서 필요한 열량값이 몇이에요? 이 물이 증발하면서 필요한 열량값이 619kcal. 그죠? 20도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서 증발할 때까지 필요한 열량이 619kcal인 거야. 그럼 이 물이 증발되기 위해서 1kg이 증발되기 위해서 이때 과정까지 619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열량값을 어디서 뺏어온다? 이 불한테서 뺏어온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나는 불한테서 열량을 619 정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열이 어떻게 될까요? 불의 열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걸 냉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시험 문제.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 이 온도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조금 속도감 있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나중에 이제 심화 이론과 OX까지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